예, 서울 양천을 출신 김용태입니다. 이번 정부는 인수위가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시급한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방식이 지시사항이라는 형태로 국정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총리가 빨리 인준이 되고 이에 따라서 조각이 빨리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정부가 구성되고 이에 따라서 지시사항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재윤경 의원이 말씀하셨는데요. 을지로위원회는 19대 국회에서 야당이 우리가 소위 한간에서 얘기하는 가불관계에서 을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정부가 야당에서 예전에 정부가 가불관계에서 을을 보호하는데 부족하다라고 해서 야당이 국회에서 이 일을 감당해냈던 방식이 을지로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야당이 이제 여당이 돼서 소위 정부를 통할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우리 이제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해야 되겠지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야당이 여당이 되었고 이제 대통령께서 이 정부를 통할하게 되는데 여기에 을지로위원회를 두어야 된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전임 대통령이 소위 이 제도적 공식기구를 뛰어넘는 이 소위 비제도적 이 기구 내지 인사를 통해서 인치를 해서 탄핵이라는 무참한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저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국정기조와 방침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즉, 이 소위 한간에 얘기하는 가불관에서 을을 더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 그런데 그 국정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방식을 국가기구나 제도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을지로위원회는 말하자면 우리끼리의 애칭이라고 할까요?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이고요. 정부 기구 속으로 아까 김용태 의원님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공식기구 속으로 흡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미 지금 대선 공약으로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새로 지금 만들겠다고 표방한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등 이런 범정부기관이 모두 소위 망라되는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게 을지로위원회로 막내되는 방식이 아니라요. 각 기구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규제에 맞춰서 그렇게 해나가고 이것을 총리가 조율해 나가는 역할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구체적인 것은 국정기업자문위원회에서 그림을 그려낼 거로 봅니다만은 제가 지금 단계에서 상상하는 것은 각 부처별로 그 부처의 업무상 가능한 약자 보호 시책 같은 것이 있을 테고요. 그 부처의 업무 때문에 손해를 보는 그런 약자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잡아내서 시정하고 약자들을 배려하고 하는 것들이 부처마다 있을 수 있고 그걸 총괄 조정하는 조직은 총리실에 두는 것이 어울리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구가 아니라 지금 기구에 당연히 국무조정실이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별위원회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네. 그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그리고 총리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야 할 일이지 저는 옥상옥에 이런 조직을 만드는 게 지금 이 집권 초기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저로서는 상당히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전 중에 존경하는 윤호덕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저는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따로 이 질문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우리 총리의 소신을 듣고자 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관련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해군에서는
이 소위 강정마을 이 건설 해군기지 반대를 위했던 그 시대의 구상권을 소위 행사하기 위해서 그 소송을 걸었다고 제가 아침 들었습니다. 이 해군에서는 아마 이게 본인들이 법적 이 검토를 거쳐서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연에 따라서 국고가 그만큼 더 들어갔을 테니까요. 다음에 이런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다. 따라서 이 법적 하자가 없는 국가사업에 반대한 것은 분명히 국가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총리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그 신뢰관계를 얘기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로서는 바로 이런 것들이 혹시나 자칫 잘못해서 여러 가지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공공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였을 경우 혹시라도 나중에 이거에 대한 법적 조치가 들어갔을 때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전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법적 절차에 왜냐하면 이 해당 공무원들도 본인들이 거꾸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당연히 직무유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저는 국정기조의 변경과 안에 디테일의 변경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기본 골격에 대해서는 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리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김용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우려를 반영하는 것을 제가 신뢰 조치 운운하는 용어로 일단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우려가 당연히 생기고요. 그런 우려가 해소돼야죠. 그러나 또 국민의 정당한 요구, 주장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구상은 철회하더라도 바로 그런 법적인 안정성, 지속성 이것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그것을 제가 신뢰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렸다. 이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구상을 철회하더라도 철회하는 이제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냥 총리나 총리가 바뀌었다고 아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고 전임 정부나 이 전임 부서 전임 정부 부처에서 했던 일을 그 근거 없이 네. 법적 근거 없이 되돌릴 수는 없겠죠. 예,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예. 제가 이 질문은 짧게 하겠습니다. 이 총리께서 이 문제를 풀어갈 그 핵심 당사자는 아니시지만 정부 내 여러 가지 이제 이견이 있을 때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테니까요. 우리 존경하는 이태규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우리의 이 위안부 합의의 그 일종의 변경 내지 파기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리가 이거는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질문이 딱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언론 보도에 나오는 바는 일본으로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이 합의 파기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우리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음에 총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예, 구체적인 방법이 아직 있지도 않고요. 또 말씀드리는 것도 아직은 좀 빠른 단계입니다만은 대전제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의 위안부 합의는 한국인 절대 다수가 수용치 못한다. 이런 현실을 인지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일본이 노력해야 할 차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일 간에 함께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런 과거 역사의 문제가 그런 함께 해야 할 일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하자. 이런 틀에서 지금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있고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 총리 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치우치지 않고 그야말로 경륜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혹시 총리가 되신다면 경륜을 발휘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정태욱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총리 후보자님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정책 관련 사항 해가지고 후보자님 입장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전남지사 하실 때 일자리 종합 대상을 받으셔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나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선 당시에 민주당 공약사항 중에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거의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그 중에 17만 4천 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7조 원을 들여가지고 5년 동안에.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우리 공무원들이 20년 정도 근무를 했다고 하고 뭐 별로 높이 승진을 안 하더라도 했을 때에 직접 인건비, 봉급과 수당까지 합하면 약 300조 원 정도 드는 걸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17만 4천 명을 평균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을 때에, 그리고 또 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공무원연금이 이제 국민연금하고 비슷해지니까 국민연금 액수로 대충 계산했을 때에 약 한 15년간을 65세부터 80세까지 15년간을 반다면은 약 20조 정도 들 거라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이 민주당 정부에서 향후는 빼더라도 17만 4천 명을 한번 뽑으면은 우리 국가의 부담으로 보면은 약 320조 정도의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구체적인 논쟁보다도 이분은 총리 후보자 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공약은 공약이니까 제대로 한번 점검해달라는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그러면 64만 개의 나머지 민간 일자리 중에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간접 고용하고 있는 사람을 직접 고용으로 하는 것이 30만 명인데, 그거는 결국에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용이 전혀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간접 고용을 직접 고용으로 바꾸니까 인건비는 조금 올라가고 직장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공립사회복지사, 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를 늘리고 공립요양보호사를 늘리고 공공의료병원을 대폭 늘려가지고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을 한다면은, 그래서 34만 개의 일자리를 또 만들겠다 하면은, 그러면은 또 엄청난 일자리가 정부에서는 만들어지겠지만, 그러나 그 업무가 지금 없던 기능이 아니고 민간에서 그 기능을 상당히 하기 때문에 그만큼 민간 일자리가 아마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17만 4천 개의 공무원은 순정이지만은 몰라도 간접 고용을 직접 고용으로 만드는 30만 개와 공립사회복지사, 공립보육교사, 공립요양보호사, 공공의료병원 종사자 이런 합체가 64만 개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인건 고용은 늘어나지 않고 민간에 사는 거를 관에서 옮기고, 그거를 대부분이 또 적자가 나면은 정부가 메워지면은 결국에 가서는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공무원을 먹여 살리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총리 후보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 의원님, 소방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분야가 일손이 많이 더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럼 복지 서비스 분야도 갈수록 수요가 늘고 행정 수요가 늘고 사람이 더 필요해진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이 몹시 심각한 상태다는 것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면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기왕에 사람이 필요한 곳에 사람을 쓰자, 그 일을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하고, 이런 일들이 정부의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서 민간 영역의 일자리 창출, 고용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예, 아주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지난번에 전남지사에서 일자리 종합 대상을 받을 때 민간 일자리를 늘려가지고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정부 일자리, 오히려 민간 사람들을 그렇게 직접 고용으로 바꾸고 민간 병원 하는 거를 보건소라든지 공립병원으로 바꾸면은 민간의 전체적인 그 같은 직종의 인건비를 높여가지고 국가 전체적인 일자리 수는 줄일 역할을 한다는 것을 한번 좀
네, 그 공무원이 늘어나고 큰 정부가 될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요. 잘 이미 아시겠습니다만은 OECD 기준으로 볼 적에 국민 인구당 공무원 숫자에서 한국이 매우 낮은 편인데 한 중간쯤까지라도 단계적으로 가보자는 것이지 중간 이상까지 올라갈 계획은 없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는데 그건 뭐 네. 다음에 하고 우리 이 후보자님께서 4월 20일 날 매일경제신문 기고문에 보면은 섬지역 원격 진로를 활성화한다는 뭐 작은 부분이 있고 또 어제는 우리 질의답변에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 상당히 또 검토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두 개는 지금 집권당인 민주당과는 상당히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총리님 뭐 또 죄송한 이야기인데 평소 성품이 이래 막 적극적으로 뭘 하시는 것보다도 뭐 순응하시는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또 실세 총리가 아니라 의전용 총리가 되지 않냐 그런 걱정인데 혹시 이거는 좀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여당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걸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독소조항이라면 그 독소조항의 문제를 해결하고 취지를 살리는 방향의 조정,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그 조정의 방식이 그런 것입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또 그 좀 지역 현안인데 대구 K2 군공항과 대구공항을 통합해가 이전하자는 이런 민원도 있고 그는 또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그 동남권에 이 항공산업 발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인데 혹시 여기 총리 후보자께서 관심이 기울어지시면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연속되는 것입니다. 이전 정부가 결정한 일, 그것은 그 후임 정부에도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주민 여러분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빨리 지자체 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원래 계획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거기서 포인트는 대구 경북 지역에 520만 명 주민이 이용하는데 기본적으로 500만 명 정도 되면 국제공항, 관문공항이 하나씩 다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대구에 있는 공항이 너무나 작고 열악하니까 제대로 된 공항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큰 틀에서 한번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네. 그 다음 이제 그 대구 지역에는 항상 그 구미공단에서 나오는 그 폐수 때문에 페놀오염 사건이나 큰 환경재앙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수원을 이전해야 된다라는 큰 틀인데 지금 총리실의 기능 중에 갈등 조정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 간에 좀 갈등이 전임 총리님도 나오신다고 약속을 했다가 나오시지 않았고 갈등 조정 역할이 좀 미비했다고 여러 번 언론에서부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리님의 총리 후보자께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대구와 구미 사이에 아직 조정 중이라고 들었습니다만은 우선 합의를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현장에 가서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또 반대편, 이건 뭐 지역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아까 조한희 사장님 왔다 가셔가지고, 한전공과대학 설립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아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전이 5천억을 들여가지고, 광주, 나주 지역에 그 한전공과대학을 만든다. 그래, 그것이 내용이 뭐 아까 설명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원자력 대학원 같이 그런 특수 대학원이 아니라 일반 대학을 만든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실제로 당초에는 이것이 한전법과 그다음 그 한전 정관상으로 이것이 설립이 가능하냐 이 문제가 한번 논란이 있었는데 그걸 뭐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너무 좀 과도한 해석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한 번 더 신중하게 법 해석을 또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한번 관심을 기울여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금 이 정부 자체가 LNG나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늘리고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수익이 굉장히 줄어들 텐데 이런 큰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오히려 지금은 한전이 많은 대학을 그 인근 대학에다가 장학금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졸업생들이 지금 우리나라 그 한전대학이 만들어졌을 때에 대거 취직이 된다면은 일반 대학생들이 안 그래도 취직이 어려운 학생들이 이 취직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 지역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 이 일을 감당해냈던 방식이 을지로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야당이 이제 여당이 돼서 소위 정부를 통할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우리 이제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해야 되겠지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야당이 여당이 되었고 이제 대통령께서 이 정부를 통할하게 되는데 여기에 을지로위원회를 두어야 된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전임 대통령이 소위 공식기구, 이 제도적 공식기구를 뛰어넘는 이 소위 비제도적 이 기구 내지 인사를 통해서 인치를 해서 탄핵이라는 무참한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저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정부의 국정기조와 방침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즉, 이 소위 한간에 얘기하는 가불관에서 을을 더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 그런데 그 국정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방식을 국가기구나 제도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을지로 송을 걸었다고 제가 아침 들었습니다. 이 해군에서는 아마 이게 본인들이 법적 이 검토를 거쳐서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연에 따라서 국고가 그만큼 더 들어갔을 테니까요. 다음에 이런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다. 따라서 이 법적 하자가 없는 국가사업에 반대한 것은 분명히 국가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총리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그 신뢰관계를 얘기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로서는 바로 이런 것들이 혹시나 자칫 잘못해서 여러 가지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공공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였을 경우 혹시라도 나중에 이거에 대한 법적 조치가 들어갔을 때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전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법적 절차에 왜냐하면 이 해당 공무원들도 본인들이 거꾸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당연히 직무유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저는 국정기조의 변경과 안에 그 부처의 업무 때문에 손해를 보는 그런 약자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잡아내서 시정하고 약자들을 배려하고 하는 것들이 부처마다 있을 수 있고 그걸 총괄 조정하는 조직은 총리실에 두는 것이 어울리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구가 아니라 지금 이제 기구에 당연히 국무조정실이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별위원회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네. 그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그리고 총리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야 할 일이지 저는 옥상옥에 이런 조직을 만드는 게 지금 이 집권 초기에 이런 얘기 나오는 네. 게 저로서는 옥상옥이 상당히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전 중에 존경하는 윤호덕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저는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따로 이 질문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우리 총리의 소신을 듣고자 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관련해서 그 정부를 대표해서 해군에서는 이 소위 강정마을 이 건설 해군기지 반대를 위했던 그 시대의 구상권을 소위 행사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말하자면 우리끼리의 애칭이라고 할까요?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이고요. 정부 기구 속으로 아까 김용태 의원님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공식 기구 속으로 흡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잠시만요. 말씀 중에 네. 죄송한데요. 이미 지금 그 대선 공약으로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뭐 새로 지금 만들겠다고 표방한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등 이런 범정부기관이 모두 총 소위 망라되는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게 을지로위원회로 막내되는 방식이 아니라요. 각 기구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규제에 맞춰서 그렇게 해나가고 이것을 총리가 조율해 나가는 역할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구체적인 것은 국정기업자문위원회에서 그림을 그려낼 거로 봅니다만은 제가 지금 단계에서 상상하는 것은 각 부처별로 그 부처의 업무상 가능한 약자 보호 시책 같은 것이 있을 테고요. 예, 서울 양천을 출신 김용태입니다. 이번 정부는 인수위가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시급한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방식이 지시사항이라는 형태로 국정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총리가 빨리 인준이 되고 이에 따라서 조각이 빨리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정부가 구성되고 이에 따라서 지시사항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재윤경 의원이 말씀하셨는데요. 을지로위원회는 19대 국회에서 야당이 우리가 소위 한간에서 얘기하는 가불관계에서 을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정부가 야당에서 예전에 정부가 갑을 관계에서 을을 보호하는데 부족하다라고 해서 야당이